이틀 연속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난 자가검사 키트를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에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신규 확진자 500명대 지금 유지한 게 어떻게 보면 휴일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그 전주 수요일을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 화요일 때 600명, 500명대의 숫자를 보이다가 이 검사 건수의 회복,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추적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는 797명, 거의 800명대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검사 건수가 주말 연휴 보통 4만 2천 건에 4만 5천 건, 평일 같은 경우는 7만 8만 건에 그 많이 할 때는 9만 2천 건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약간씩 하향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 주에도 700명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에 진단 검사를 한 통계가 월요일, 화요일에 늦게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반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계속 4주째 같은 패턴으로 보통 검사하고 확진이 되면 신고 후에 등록이 돼서 나가는데 24시간, 길게는 4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의 연휴의 효과 또는 주말의 효과가 오늘까지 나타나고 이 수요일날 올라갈 텐데, 제가 왜 자꾸 연휴,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음 주 수요일은 5월 어린이날이고요. 예. 19일 부처님 모신 날 석가탄신일도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연휴와 그다음에 주말의 효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오해할 가능성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70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평균 수치를 보이는 게 현 상황입니다. 네.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건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일부 메시지가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 모임으로 점심 식사를 더불어서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적 모임의 회식과 모임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필요한 모임이죠. 하지만 이번 주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의 회식이나 모임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공무원으로 대표되지만 필요하면 민간 부분하고 같이 접촉해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접점에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회식과 모임도 다 취소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재택 근무 같은 부분도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민간 부분에 영향도 있고 하나의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2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는 게, 권덕철 장관께서 주말에 한 얘기가 있어요. 6월까지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재편을 생각해 보겠다. 이 얘기는 기존의 우리 0, 1, 2, 3단계, 4단계로 준비된 단계보다 새로운 단계, 즉 접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이런 부분들 이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지자체에 책임을 주고 그다음에 방역의 주체를 국민에게 주는, 즉 유럽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도 휴가 못 가면 정권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유럽 등에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방역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확진자 또는 집단 발병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의 수준에 맞춰서 치명률 또는 중증 환자 입원율과 그 의료 병상을 감안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월부터. 하지만 이 5월 달은 아직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속에 준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아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는 발표보다는 또 다른 어떤 핀셋 방역에 준하는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육군 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과도한 방역 지침을 적용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보면 뭐 양치나 샤워도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까지도 통제가 된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 인권센터는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육군은 훈련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것이 육군이냐 아니면 이제 군대냐라고 하는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야 되죠. 네. 타고 나가면 장기 또는 단기로 나가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치 섬과 같아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아, 당연히 승조원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다 진행하고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은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섬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할 수 있는 검사 그리고 검사 후의 관리 추적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나온 얘기들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역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3일간 양치 또는 장기간 샤워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육군훈련소에서 얘기를 한다면 의료인들이나 들어갔던 분들도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요. 예. 사실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근거를 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청와대에서도 최근에 의료 관련된 전문관을 초빙한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육군 훈련소로 들어오는 신규 훈련생에 대한 신속 진단, 신속 검사의 방법 그 외에 3일 또는 일주일 또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육군훈련소가 이렇게 여러 캠프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시차별로 관리를 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훈련생, 그다음에 훈련 후 자대 배치 이전에 나눠지기 전에 검사하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훈련 받았던 훈련생들에게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방역 조치도 결국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에서 신속 PCR 검사라는 것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 신속 PCR이라는 게 기존 PCR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방역 당국이 자가 검사 키트를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2가지 종류를 이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언론 등에 이제 보고되고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RT-PCR이라고 하는 PCR이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4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 예방접종센터 53개소가 추가로 개소하여 총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계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전 안내받은 예약 일정에 맞추어 거주지 인근 예방접종센터에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4만여 명으로 총 24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주 평균 1차 접종자 수인 13만 명보다 넘어선 수치입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도 당초 일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에 총 200만 회분 도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00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568만 명으로 그 전주에 530만 명에 비해서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다중용 시설의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임,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총 8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35건입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영국 변이가 46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아공 변이가 지난주에 10건 증가해서 61건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신규 86명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사례가 34명, 국내 발생이 52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국내 집단 감염 사례가 6건이 신규로 확인이 돼서 총 집단 사례에서는 41명이 확인되었고 개별 사례에서는 11명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전파 기간을 분석해서 환자 관리 대응 방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별로 적정한 격리 기간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배양 검사, PCR 검사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변이가 없는 다른 확진자의 전파 가능 기간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격리 해제 기준을 기존의 비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배양 검사, PCR 검사 등을 통해 전파 가능 기간을 추가로 분석해서 적정한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또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의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예방접종과 동시에 방역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기가 불충분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도 자제해서 나와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하나.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 대답이 그 현장 연결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드리면 서울대가 신속 PCR 검사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고 기존에 우리 방역당국이 허가한 자가검사 키트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일반 PCR과 신속 PCR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일반 PCR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RT-PCR, 즉 코에서 검체를 빼고 그것을 거기 있는 유전 정보를 뽑아내서 증폭시키는데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보통 하루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일반 PCR인데요. 신속 PCR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유전자 정보를 뽑아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뽑아내서 나오는, 즉 유전자를 뽑아내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겁니다. 즉 코 안에서
의료인, 허가받고 훈련받은 의료인이 검체를 받고 똑같은데 이 거기에 대해서 시료를 넣어서 이 세포가 싸져 있는데 이걸 깨고 거기는 유전 정보를 꺼내는 시간만 짧아진 거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대에서 준비하는 것이 서울대 학생들 전체가 다 아니라 대학원 일부 그리고 실험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데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후에 2학기 때부터 예체능이라든지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신속 검사 키트와 혼돈하시는데 신속 검사 키트는 똑같이 그것도 코로 하지만 이것을 유전 정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항원 반응만 보고 15분, 30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RT-PCR이라고 하는 일반 PCR이 거의 병이 있는 것을 병이 있다라고 하는 민감도가 97%, 98%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속 PCR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90% 내외, 상당히 높지만 여전히 1000명 중에 100명은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검사고요.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 PCR과 방식이 같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신속 진단 키트인 경우에는 일부 연구에서는 20%, 일부 연구에서 60%로 신뢰도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도입한 건 신속 PCR 검사고요. 교육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데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기존에 하던 풀링 검사법이라고 여러 검체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실험실에 조교 선생님하고 교수님, 연구원이 30명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구팀이 같이 일한다면 그 팀을 하나의 소셜 버블, 그룹체를 봅니다. 그분들을 일반 PCR 검사로 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갖고 또 다음 팀이 들어올 때 준비를 하느냐. 또는 이런 신속 PCR 검사도 90 또는 95%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하면은 2주 또는 일주일마다 지금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같은 경우는 계속 저도 2주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고위험 밀집 시설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대학에서의 필요한 곳에 대면 수업으로 돌리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일반 PCR 검사 그리고 신속 PCR 검사 모두 전문가가 채취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유전자를 뽑아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방식도 동일한데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좀 더 신속 PCR은 짧은 반면에 정확도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이것과 달리 또 자가 검사 키트는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이 코 내부에서 채취를 할 수 있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이건데 이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수 없는 도서 지역에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2019년 이전에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가까운 의원에 가면은 코에다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용액에 담그고 15분, 30분 있다 말씀해드릴게요 해서 양성이네요. 타미플루 등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음성이지만 독감이 의심되니까 타미플루 등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거는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아주 적지만 실제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교육받은 훈련된 의료진이 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노출되고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데가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안 나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가 코에다가 깊게 넣고 목에 깊게 넣었을 때 정확한 채취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 이 PCR 검사를 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또는 산간 지역 의료랑 혜택이 좀 먼 지역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먼 지역은 코로나 확산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율이 적은 도서 지역에서 유증상자들은 더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양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서 지역의 의료시설이 떨어진 보통 의료시설하고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이 아닌 산간 지역이나 또는 이제 섬에 계신 분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위험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찾아가는 일반 PCR, 찾아가는 신속 PCR 검사로 정확하게 진료해서
빠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가검사 키트보다는 뭐 큰 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있을 테고 보건소에는 또 전문 의료진이 있으니까 이 전문 의료진을 통한 일반 PCR 검사를 하거나 이런 보건소도 없는 작은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선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의료선들이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가장 아이디어하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영 청장 등이 2달 전에도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과 백신을 예방접종하기 위한 인원들을 지금 파악하느라고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분들 또 우리가 또 읍면장애 대표하신 분들이 지금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중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국민을 아마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고 온 국민 검사 다 하자 PCR을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 한정된 인력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차 대유행 저는 지금 서서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랬을 때 산간 도서 지역의 고위험군들인 경우에는 주기적 검사를 이런 풀링 검사나 또 일반 PCR이나 신속 PCR로 더 빠르게 우리가 진단을 해서 분류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명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콜센터라든지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건의료 인력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양호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각 특정 우리가 직장에는 보건의료, 보건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자가 검사 키트를 제대로 채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것이 진단에 대해서 확신,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많이 밀집된 곳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굉장히 사회활동이 위축됩니다.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물론 예방접종을 했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도 많이 제한되거든요. 따라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음주 검사를 한다고 음주 검사 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예고제만 하나도 음주율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신속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심리적 방역과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의 능력은 갖겠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정확도 면에서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가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을 좀 추진한다고 하던데 교수님의 견해를 들으시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 시행을 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번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민감도가 떨어져서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셜 버블이라고 하죠. 하나의 집합제입니다. 콜센터에 계시거나 또는 물류센터. 하지만 많은 파급을 갖는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유증상자에서의 선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정 특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일반적인 압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마음가짐 같은 것이 좀 제한되면서 방역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방한 중인 모 노바백스 CEO 만나서 백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 명분 계약이 된 상태잖아요. 이번에 만남으로 인해서 좀 신속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원료하고 제조 방식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우리나라의 한 백신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CMO 그냥 뭐냐면 원료를 받아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본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노바백스와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CDMO라고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같이 들어있고 생산 물론 국내에서의 생산이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 비형 간염 우리가 흔히 맞았던 그리고 여성에서의 삶의 질을 끌어올렸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노바백스의 이 단백질 항원 제조합 방식은 지금까지 안정성과 효과성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몫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생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공급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의 젊은 분들이 나는 뭘 맞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걱정 아닌 걱정 사이에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실제로 공급이 빠르게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분기에 집단 면역이 시작이 되는 예방접종의 키가 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활한 공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또 그 백신 관련된 부작용 그 인과관계가 좀 밝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그 40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발표할 때 횡단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밝히고서 이제 시판에 들어간 건데요. 횡단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뇌에서 이 척추뼈로 내려가는 이 척수에 횡단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이상 감각이 올 수 있다. 오늘 이 바로 저희가 대담하기 시작하기 전에 30대 경찰관 분께서 우리가 하지 사지가 붓고 감각 이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횡단성 척추염일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 40대 조무사 분과 그 가족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저도 아픈데요. 이 파종성 뇌 척수염 같은 경우는 파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뇌에서부터 척수를 싸고 있는 이 부분에 면역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발생한 건지 원인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다발적으로 마치 씨앗을 뿌려놓은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이 신경 관련된 곳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이 횡단성 척추염과 유사한 파종성 뇌 척수염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정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선 국가에서는 보상을 하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횡단성 척추염과 이 파종성 뇌 척수염이라는 것이 하나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재심의가 있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